이거는 이제 이번에도 이제 온도인데, 아까 얘기했죠? 온도만 주변에 알면 이제 그 자유에너지를 우리가 알 수 있고, 자유에너지를 알면은 어떤 방향으로 변화가 일어나냐 하는 기본 원리를 아는데, 또 한 가지 굉장히 이제 중요한, 기본적으로는 관련이 있는 건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야. 예를 들어서 지금 수소 양자역학을 써서 수소 원자에 지금 전자가 있을 수 있죠. 전자가 있는데 전자가 지금 시작했나? 네, 했습니다. 예. 전자가 있을 수 있는 상태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가 있고, 그 다음에 양자역학적으로 이걸 풀면 훨씬 더 높은 첫 번째 들뜬 상태가 또 몇 개 있고, 그 다음에 또 그보다 더 높은 상태가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전자의 에너지 층이 있어요. 그건 이제 원래 보아가 가정했던 보아 모형에도 나오지만 그건 그냥 가정이고, 양자역학을 통해서 풀면 있을 수 있는 상태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 하나,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스핀까지 고려하면 이제 가장 낮은 게 둘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8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상태들이 있는데, 이 전자가 원자 핵 안에서 있을 수 있는 상태는 양자역학이 얘기를 해주지만, 그 중에 어디에 있느냐? 는 양자역학이 얘기를 못해줘. 양자역학은 그런 상황에 전자가 있다면 여기 있을 수 있고 여기 있을 수 있고 여기 있을 수 있다는 거가 슈레딩거 방정식의 그냥 해지. 실제 이 전자는 이 중에 여기 있다 하는 걸 양자역학이 말해줄 수가 없어요. 아, 그래요? 그렇지. 초기 상태를 넣으면 초기 상태가 어디냐? 측정. 그렇지. 그러니까 측정을 해야 되는데, 원자 속에 있는 전자가 어느 에너지 상태에 있는지를 무슨 수로 재느냐고. 재는 순간 위치가 달라져 버리. 물론 원리적으로는 잴 수 있다고 치지. 에이. 그런데 그거 지금 여기 수소가스가 지금 뭐 100여 개가 있는데, 그 수소가스의 성질을 아는데 그거 하나가 어디 있느냐를 우리가 알기도 엄청나게 어려운데, 이것이 어디 있는지를 다 알아야 그것이 가지고 있는 거짓 상태, 뭐 물질 상태를 알 수가 있는데. 세트를 다 알아야 되니까. 엄청, 그렇지. 근데 실제로 거의 불가능한 거죠. 근데 원칙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야. 그건 이제 측정의 뭐 이제 관측 방법 등등이 있지만, 사건 뭐 일으키고 어쩌고 하지만, 워낙 그게 간단한 작업이 아니야. 그러면 쓸 수가 없지. 그래서 내가 이 15도에서 소가 와일드하게 막 노는데 기를 들여야 쓰는데, 이 기를 어떻게 들이느냐. 이게 바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서 실제로 하려고 하느냐 문제인데, 가장 간단한 대표적인 것이 원자의 성질인데, 근데 양자역학 자체는 상태가 어떤 것이 가능하다는 것까지 얘기하고 나머지는 측정을 하려고 해봐라. 또는 내 재주권 알아봐라. 끝이거든. 그때에 우리는 통계학을 쓴다고. 그래서 통계적으로 이 전자가 가장 바닥 상태에 있을 확률이 얼마, 그 다음 더 높은 에너지 상태에 있을 확률이 얼마, 확률 계산을 통계학을 통해서 할 수가 있어. 그 계산은 어떻게 하냐면 주변 온도만 알면. 주변 온도는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 이 온도에 수소 원자가 하나 있다 이거지. 그러면 이때에 이 전자는 어느 상태에 있겠냐? 온도 하나만 알면 확률적으로 알 수가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효과라고. 그래서 이제 결과는 뭐냐면, 거기에 있을 확률은 그 상태, 그 에너지 상태를 온도는 아까 얘기한 주변 온도예요. 그 온도로 나눈 거에 지수 함수 에다가 비례한다. 이게 비례상수인데, 이 비례상수는 별게 아니라 요 서로 다른 모든 것이 확률이 다르니까 그 모든 확률을 다 합친
것을 Z라고 놓으면 그 Z분의 1. 요건 맞아 P를 이걸 모든 I에 대해서 다 합치면 이 값이 1이 되도록 그 앞에 계수를 정하는 거예요. 이거. 아, 전체분의 부분이요. 그렇지. 그러니까 전체 확률이 1이 되는데, 그러면 요것은 그 중에서, 얼마다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비례상수를, 요렇게 넣으면 돼. 그러니까, 이건 다 합친 거고, 그 중에 요거 하나지. 이걸 알면 굉장히 편리할 거예요. 근데 요렇게 간단히 증명이 된다. 간단치 않은. 요건 책에 내가 설명했을 거예요. 그러면 바로 S와 W의 관계는 S는 log KW를 뒤집으면 W는 exponential S over Kj. 네. 이걸 그대로 뒤집은 거예요. 바로 요걸 뒤집으면 그러니까 같은 식이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S를 알면 얼마냐 이 표현밖에 안 돼요. 근데 S를 알 수가 있다는 거야. 지금 뭐냐면 지금 요것이 0일 경우, 다시 말하면 수소 원자 내의 전자가 에너지 마이너스 1을 가지지 않고 그것이 0일 때, 이 상태 아닌 0인 상태 거기 있지 않을 때에 전체 에너지를 U0라고, U0는 이 주변 전체예요. 그러니까 그 원자를 포함해서 공기 모든 것, 총 에너지를 이렇게 하면 전자가 이 상태에 딱 놓이면은 요거만큼 전체 에너지가 줄어든다고. 전자를 잡아먹었으니까 전체 에너지 중에. 그래서 요것이 어떤 값이냐를 알 수가 있는데 이것에 비해서 이건 아주 작아요. 왜냐하면 이건 공기 전체 에너지고 요거는 그 전자 하나가 원자 하나 속에 가진 에너지. 이거 작기 때문에 요럴 때 큰 데서 작은 거 뺄 때는 근사식이 있어요. 요거의 값에다가 요거는 단위 에너지 변화당 이 엔트로피의 변화율에다가 요 값을 곱한 것이 일사적인 근사지. 여기 테일러 전개라고 있죠. 근사치를 취할 때 항상 이거 쓰는 거예요. 요 미분값에다가 요걸 쓰면 요거의 그 값을 알죠. 이거 여러 번 나오지 않았어? 네. 이양자학에서도 프로그램 있어요. 부록에 나오는 거지. 근데 요것이 바로 온도 아니야. 온도의 역수지 사실은. 네. 그래서 요 자리에다가 온도의 역수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요 에너지가 엔트로피에 주는 효과는 그거 없을 때에다가 요거만큼 엔트로피를 낮추는 효과가 돼. 전체 선생님, 저 그러면 라운드 U분의 라운드 S를 그냥 T로 둬버리는 거예요? 그 T의 정리 아니야. T분의 1이라고? T분의 일. 라운드는 어디로 가고? 라운드는 어디로 가고? 이 그냥 델타니까 델타나 그냥- 라운드 같은 거야. 아, 그러면 저 뒤에 플러스 뒤에 붙은 뒤에도 T분의 1이 쫙 붙는 거예요? 이건 이제 이거보다가 또 더 고차적인 건데 이게 작을 때는 나머지 다 무시해도 되는 아, 거예요. 그냥 이건 다 무시하라는 얘기고 물론 더 정확하게는 됐는데 그 1차적으로 이거면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1차적인 근사는 이거야. 이거만 해도 굉장히 좋은 근사지. 그래서 요게 있음으로써 그것이 전자가 그 자리를 차지함으로써 전체 엔트로피의 변화를 얼마만큼 주느냐 하면 그거 차지하지 않을 때에서 요거만큼 낮추는 역할을 해요. 그렇지. 지금 수소 원자가 이 아이언 에너지를 점유함으로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에 해당하는 확률은 어떻게 되느냐? 확률은 바로 이 관계에 있으니까 S가 여기 있으면 W는 이것의 엑스포넨셜에다가 여기 K 바로 요것이 요거 플러스 요거죠. 근데 이 엑스포넨셜이면 이거 플러스 된 걸 엑스포넨셜 하면 이게 곱으로 돼요. 그래서 요것에 해당하는 것이 요거고 요것에 해당하는 것이 곱으로 해서 이게 하나가 더 나와. 이게 지수함수의 성질이죠. 그래서 이걸 안다고. 이건 바로 뭐냐면 확률에 비례하는 거거든.
이게 바로 미상태의 수는 네. 이게 얼마나 확률에 비례해요. 비례 상수만 아직 안 정했을 뿐이지. 그래서 이건 여기에 비례하는데 이건 여기에 비례한다는 얘기는 이건 상수니까 이거는 그 에너지의 관계가 다른 뭐의 관계가 없어. 그래서 이것에 비례할 뿐이야. 단지 비례 상수만 정하면 되는데 비례 상수는 이걸 다 합쳤을 때 1이 되도록 만들면 이게 나오죠. 그래서 이 확률은 이렇게 표시가 돼. 벌써 증명이 돼버렸지. 그러니까 별거 없이 바로 사실은 요 근사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더블이하고 S의 관계 정의. 그래서 이거 금방 나오는 선생님 저기 넘어갈 때 잘 모르겠는데 어느 부분? 그 요거? 위에 파이 꼬부랑 요거? 예. 요건 비례한다는 얘기야. 비례한다. 요것도 비례한다는 얘기고. 파이는 더블 유제로만 해서 EI. 근데 비례하는데 비례 상수를 어떻게 정하냐면 이것은 모든 i에 대해서 합칠 때 1이 무조건 되도록 이 상수가 정해져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상수 하나를 놨을 때에 이걸 다 합친 것이 1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이거거든. 그래서 이것분의 1로 하면 요 비례 상수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비례하고 비례 상수는 이건데 이거는 이것을 다 합쳤을 때 1이 되도록 만들어 버리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 다 합치면은 이걸 다 합치면 가 되니까 이게 나오죠. 바로 여기 있네. 이걸 다 합친다는 얘기는 이렇게 그냥 Z가 뭔지 모르는 채로 이렇게 놔. 이렇게 놔서 1이 되도록 하고 이게 1이 되기 위해서 Z는 얼마가 돼야 하느냐. Z를 요리 보내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요 관계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이게 증명이 된 거야. 그러니까 그 에너지 고유 상태에 네, 의해서 확률이 결정이 되지. 그러니까 요것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것이 달라지지. 그게 근데 우리는 요거를 알고 싶은 거거든. 네. 그러니까 이 에너지에 따라서 요 값이 상대적으로 얼마나 크냐 작으냐. 를 알 수 있는데 이게 바닥 상태일 경우 요거보다 하나 더 큰 에너지에 있을 경우에 곧 확률의 차이가 나올 거예요. P는 지금 확률인 거예요, 선생님? 확률이죠. 확률. 어떤 고유 에너지 상태에 있을 확률. 그렇지. 이게 아까 얘기지. 이게 전자가 지금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에 있을 확률, 또 더 높은 거에 있을 확률. 그 확률 하나를 에너지의 그냥 함수로, 그 에너지에 따라서 그 값을 나타낸 게 이 P인데, 이 P를 지금 엔트로피를 쓰면은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고, 엔트로피가 온도를 알면. 이게 에너지와 온도의 함.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건 온도일 뿐인데 온도야말로 제일 쉽게 그려질 수가 있는 거거든. 그럼 확률을 계산할 수가 있다. 온도가 나오면. 오케이. 그럼 그 다음 페이지에 구체적으로 내가 해놓은 게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럼 이 수소 원자 내에 바닥 상태와 첫 번째 들뜬 상태에 존재할 확률의 비는 얼마냐? 이걸 한번 계산해 볼 수 있죠. 그러면 이 확률의 비니까 이거와 이것의 비례 상수는 같으니까 상수가 되고 이 확률의 비만 하려면 바로 이거 하면 돼요. 이거는 다시 요렇게 되지. 이 지수함수 성질 때문에 네. 요렇게 돼. 근데 요 값만 알고 온도만 알면 이거 비를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요것은 실제로 이거 이제 엘렉트론 볼트라는 단위를 많이 써요. 그 원자 안에서 실제로 계산해 보면 양자각적인 계산에 의하면 이 13.6 엘렉트론 볼트가 이 제일 바깥이 0이라고 치면 그만큼 낮은 게 되고 그거보다 하나 높은 거는 3.3 엘렉트론 볼트예요. 그래서 사실 이 차이는 거의 10 엘렉트론 볼트 정도의 이 갭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KT는 얼마냐? KT가 상온일 때 그 K값은 볼트만의 상수 집어넣어서 계산해 보면 40분의 1 엘렉트론 볼트에 해당해요. 이건 온도고 이건 K값을 아니까. 그러면 이건 에너지 단위가 돼요. 그래서 계산해 보면 요 40분의 1 엘렉트론 볼트야. 그러면 요건 40분의 1 엘렉트론 볼트 그리고 요 차이는
요거니까 그 차이가 마이너스 10.3 일렉트론 볼트 그리고 40분의 1 일렉트론 볼트로 여기 나누죠. 요거. 그러면 요 40분의 1이 올라가서 이것에 마이너스 412 정도인데 이거 엑스포넨셜 412라고 하는 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그 2라고 하는 값을 412번 곱한 것뿐에 있다. 2가 뭐 한 2.7인가 얼마 되죠? 그것을 412번을 곱해봐요. 얼마 돼? 이건 천문학적인 숫자가 넘어. 엄청나게 많은 것뿐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확률을 보면 지금 상온에서 전자가 이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에 있을 확률하고 그보다 하나 높은 에너지 상태에 있을 확률의 비는 천문학적 숫자 분의 1이야. 그러니까 그럼 거의 틀림없이 여기 있다. 첫 번째. 그렇지. 바닥 상태에 있다. 예, 상온에서. 그 우리가 그냥 저절로 알아보는 거예요. 측정도 안 하고. 이걸 써서. 이런 식으로 이걸 활용을 해서 우리는 양자학으로는 실제로 재는 것이 거의 아주 특별한 경우 외에는 불가능하지만 이런 통계까지 주변 온도 하나만 딱 알고서 이 상태는 어떤 상태에 있다 하는 것을 거의 99.9999% 확률로 알아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통계학이 없었더라면 양자학 아무리 해봤자 실제로 써먹을 방법이 없어. 현재 상태가 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이건 현재 상태가 되는데 너무 간단한 거야. 수소 혼자 가령 1리터 속에 딱 집어넣고 온도계 하나 딱 보면 여기에 있는 전자들은 이런 정도 확률로 전부 바닥 상태에 있다. 그것뿐 아니고 다른 건 모든 걸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계학이 그 엔트로피 그리고 엔트로피를 통해서 나온 온도 개념이 얼마나 유효하냐 하는 거를 말해줘요. 선생님 2원, 2투는 정해져 있는 거죠? 그건 양자학적으로 항상 양자학적으로 그러니까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면 그렇게밖에 안 되게끔 영향을 미치는 건 온도밖에 없는 거네요. 그렇지. 그러니까 온도 하나 딱 알면 어디에 있을 확률이 얼마야 하는 거 딱 안다는 얘기야. 그러면 얘가 이 상온에 있을 때랑 태양에 있을 때랑 상태가 어떤지 바로 다 나오는 거네요. 태양? 태양에 있는 수소는 상태가 어떤지. 그렇지. 태양은 뜨거우니까. 네. 근데 이제 실제로 이건 확률이고 어떤 이유로 실제로 외부에서 자극을 줘서 그걸 땅 때려서 위로 올려버릴 수는 있지. 그럼 올려버리면 그거는 거기에 있거나 떨어지거나 하는데 그것이 또 외부의 어떤 영향을 받으면 그것이 미지 상태들끼리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기에 있을 확률이 위에 있을 확률보다 워낙 크기 때문에 얼마 안 돼서 떨어져요. 그 떨어지는 동안에 그 에너지 차이가 빛으로 나가. 그래서 수소 원자를 자극을 시키면 외부 자극 때문에 더 높은 데로 일시 올라가는데 이런 확률 때문에 거기에 있을 확률보다 더 확률이 높은 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동하면 에너지 차이가 빛으로 나가요. 그래서 어디서 이동했냐에 따라서 더 높은 데서 이동하면 그거보다 더 큰 진동수를 가진 빛이 나오고 그거보다 작은 건 뭐가 나오고 그래서 수소 원자의 스펙트럼이라 그래가지고 몇 가지 그 파장을 가진 것들만 나오지. 그것은 뭐냐면 어느 상태에서 떨어졌냐, 여기서 떨어졌냐. 이 떨어지는 이유는 처음에 자극을 안 주면 그런 것이 없으니까 외부에서 전자를 막 때리다든가 뭘 때려서 자극을 줘서 일단 튀어나가게 만들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 자극도 안 주고 가만히 두고 있으면 각각 떨어지면서 스펙트럼이 나와요. 그것이 수소 원자에서 나오는 라이만 시리즈인가 해가지고 스펙트럼. 그래서 그 스펙트럼이 그렇게 된다는 걸 19세기 말에 우리가 아는 거예요.
식생활을. 그게 왜 그렇게 되느냐 하는 거를 알 방법이 없었는데 이제 수소 원자를 계산하니까 그런 차이가 나오고 그런 차이가 나오면 또 왜 그렇게 되느냐 자극을 받았는데 자극을 받으면 확률적으로 이런 확률 때문에 그래 돌아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서 돌아가는 동안에 그 빛을 냈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죠. 현상을 먼저 보고 현상은 원인을 나중에 그때 알게 처음에 그걸 봤을 때는 완전 수수께끼지. 이게 왜 이렇게 되냐. 근데 처음에는 이제 이건 양적하게 나온 후지만 양적하게 나오기 전에 보호화가 모형을 만들었어. 네. 그래서 어떤 이유 때문에 그 이 에너지 그 차이에 해당하는 그런 궤도가 따로 있다 하는 걸 가정을 해서 그래서 그 일단 보호화가 간단한 모형을 설명을 했는데 그 양적학 이전에 네. 그냥 이제 보호 모형이라고 그래요. 네. 그런데 이제 양자역학을 통해서 그 보호 모형에 해당하는 이 에너지 레벨이 정확하게 계산이 되고, 네. 그리고 이제 통계학을 통해서 이런 확률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 현상이 설명이 되고 그런 거죠. 이 양자역학하고 통계역학은 둘이 마치 단짝같이 그렇죠. 양자역학이 나와서 통계역학은 상태수를 정확하게 할 수 있었고 통계역학이 있어서 양자역학은 상태를 어렵지 않게 알 수 있고 참 그렇죠. 그게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재밌는 그 매치가 좀 잘 되는 거지. 그러니까 소를 기껏 잡아냈는데 네. 소를 우리가 조정을 못한다고 양자역학만 가지고는 우리가 어쩔 수가. 그런데 통계학에 가서 길을 들여가지고 타고 다닐 수가 있는 거야. 우주 여행을 하는 거지. 통계학이 있어서 여기서요. 근데 그 바탕은 양자역학이고 지금 여기 이런 것들은 다 양자역학. 그러니까 양자역학과 왜 통계학이 다 필요하냐. 그것이 어떻게 결합해서 우리 현상을 설명하느냐. 이게 되는 거예요. 그 슈레딩거 방정식이 나올 무렵에 통계역학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나요? 그렇지. 또 이거는 벌써 엔트로피. 네. 엔트로피의 정의를 우리가 이렇게 하면 뭐 금방 여기서 나오니까. 그러니까 엔트로피 정의를 이런 식으로 볼스만이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금방 우리가 아는 거죠. boltzmann은 1906년인가 돌아가시고 슈레딩거 방정식은 그 1926년에 슈레딩거는 나왔으니까 볼스만 제자가 될 뻔했던 사람이니까. 20년이 지났죠. 그렇지. 자기 맞아 스승이 될 뻔했던 사람이 벌써 해놓은. 그래서 슈레딩거는 볼츠만도 공부하고 그때 당시 스승님이 그 누구지 맥스웰 공부하라고 줘가지고 맥스웰도 공부하고 그래서 그렇지. 근데 그 요 자유 여기 지금 자유에너지 어디 갔니? 여튼 자유에너지에서 주변계의 온도와 나머지는 대상계의 자유에너지, 대상계의 내부에너지, 대상계의 엔트로피, 그리고 주변계의 온도 이렇지 않습니까? 그 결합된 게 자유. 그 대상계의 대상계의 온도는 전혀 의미가 없나요? 뭐 그거가 이제 많은 경우에는 주변계하고 그냥 열 평형을 이루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실제로는 그 자유에너지 속엔 그건 안 들어가. 근데 실제로 그것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평형 때는 그게 같아져, 사실은. 평형 때는 같아지는데, 근데 거기서 우리가 그 평형 때 같아지기 때문에 그냥 그 자체의 온도를 거기다 쓴 것처럼 뭐 생각해도 상관은 없이 같아졌을 경우에는 그냥 엄격히 가면 그 주변계의 온도고 이거에는 그 자체 온도에 무관하게 그 온도가 달라도 상관없어. 그것의 에너지와 엔트로피를 결합시키는 거예요. 제가 그 궁금했던 게 엔트로피를 처음에 정의를 할 때 그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고립계를 놓고 고립계의 그 이제 내부 에너지의 변화와 그 엔트로피의 변화 그러니까 그걸로 이제 온도를 정해요. 여튼 대상은 항상 그 계 자체였잖아요. 근데
자유에너지의 정의로 가면서 음. 대상계와 고립계를 둘 다 보고 음. 그리고 대상계에 뭔가 알고자 할 때 음. 배경계의 온도를 이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구도가 바뀌었는데 그렇지. 그러니까 그 사실 이제 선생님 말씀을 듣기 전에 그 앞에 뭐 이제 엔트로피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이제 책들이 특히 뭐 생명 얘기하는 책들 뭐 이런 것들이 꽤 그 엔트로피 얘기를 하는데 뭐 생명 중에는 닫힌 게가 없다, 다 열린 게다. 뭐 그래서 뭐 열린 게 얘기를 한참 한다든가, 내중 우주는 고립계다, 고립계 얘기를 한참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 주변과 그 개를 이렇게 같이 보는 느낌은 잘 못 받았거든요. 글쎄, 그러니까 말하자면 막연하게 설명들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 엄격히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유에너지 하는 거는 주변의 모든 영향을 주변계의 온도 하나로 딱 요약해서 그 영향을 거기 놓고 그 다음에는 그 자체의 성질만 가지고 오늘 이런 간단한 방식을 쓰는 게 자유에너지 관점. 그리고 그 자유에너지 관점을 가지고 이제 모든 현상을 설명해야 바른 설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뭐 열린 게 어쩌고 이게 막연한 얘기야. 사실 열린 게라고 하는 거는 밖에서 뭐가 오는지 그것도 그냥 미정으로 있으면 그거의 성질을 알 수가 있나?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생명에서 온생명은 닫힌 게라고. 예, 예. 닫힌 게인데 그 자체 개체 생명은 열린 거지. 열린 게라고 하는 거는 온 생명이 나머지하고 관계를 맺는다. 이렇게 보는데 일반 사람들은 요것만 생명으로 보기 때문에 나머지는 그냥 열린 개의 한 부분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이 소위 열린 개라고 할 때에 그 열린 바깥을 어떻게 보느냐, 바깥에 뭐를 보느냐, 이것이 규명이 되지 않으면 무의미한 소리가 돼.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열린 게니까. 그럼 이거의 성질 안 되는 거가 별 의미가 없다. 열린 게 밖에서 다 하는데 뭘 하는지 그건 열린 게니까 나는 그건 제대로 스스로 못하겠다 해버리면 사실 거의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경우에 보면 지금 이 대상계는 이건 열린 게인데 주변과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아주 중요한 이거의 변화의 방향은 주변의 온도 한 가지면 된다. 온도 한 가지 하고 그다음에 이것의 에너지와 이것의 엔트로피. 면은 이것이 어떻게 변할 것이다. 이게 움직인다는 의미가 아니고 연력학적으로는 이것이 얼음이 될 거냐, 수증기가 될 거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그런 거 같은 거. 그리고 그 고립계의 경계는 그 뭐 한 우주적인 수준까지 나가야 이렇게 정해질 수 그럴 있는 건가요? 필요는 없지. 그냥 우리 방 하나면 돼요. 지금 우리가 이 방에서 지금 이것이 X로 있을 거냐, 고체로 있을 거냐 하는 거는 여기 있는 공기 정도 되고 물론 이 공기가 또 저 밖으로 나가 그것은 우리 그 기본 이 방의 온도만 생각할 때에 그거는 또 미소한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냥 취할 때는 이 방이면 방. 그리고 이제 전 지구적으로 생각할 때는 지구 주변의 온도 뭐 이걸 생각해요. 그러니까 고립계 이렇게 임의로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때는 근사적인 거지, 물론. 아주 엄격하게 얘기한다면은 뭐 우주를 다 포함해야 된다는 얘기도 되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아무도 못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거기에 목적에 맞게 그냥 쓰면 되는 거야. 근데 현실적이라 하더라도 우리 지구상의 모든 거의 대부분의 모든 현상, 우주 내 모든 것은 일단 그 주변의 온도에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주변 온도를 항상 그 염두에 두고 변화를 봐야 되는데 그때는
그냥 에너지가 아니라 자유 에너지의 변화를 봐야 된다. 그것이 핵심적인 얘기죠. 그리고 제가 제일 헷갈리는 부분이 저는 이제 선생님이 세우신 그 알매트 내지는 알매 바탕 구도 여기를 계속 이렇게 머릿속 염두에 두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양자역학 들어가면서부터 그 대상의 특성 무엇이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게 뭔지가 계속 저한테는 안개같이 생각이 되는데 이 통계역학으로 오면 특성도 뭔지 모르겠고 상태도 뭐로 규정된지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아니, 사실은 통계역학도 네.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원자 하나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지금 요거는 원자 하나 대상으로 지금 했어요. 그리고 원자들의 모임. 근데 이제 실제로 통계역학에서는 우리가 경험하면서 사는 세계를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만나거나 우리 일상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어떤 것도 대상으로 삼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의 특성은 역시 그것의 질량이라든가 또는 그 안에 뭘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리고 어떤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뭐 이런 거가 되겠죠. 그리고 그것의 상태는 그것을 슈레딩거 방정식 이번에 이제 푼다면 대형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어야 되지 여러 개로 구성된 이제 그런 것에 해에 해당하는 거다. 근데 그 해 하나하나 다 푸느냐? 이제 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않고 하여간 이론적으로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거는 그 거시 상태를 거기서 우리가 규정할 때 그 거시 상태에 해당하는 미시 상태가 몇 개가 되겠느냐 하는 거가 관심사고 더 구체적으로는 그 미시 상태 수를 계산하는 것도 간단하잖아요. 하나의 상태에서 하나의 상태로 변할 때에 미시 상태 여기에 미시 상태를 A라 그러면 여기에 미시 상태를 B라고 할 때 A와 B의 비율이 얼마냐? 결국 그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아까 봤지만은 물로 있을 때의 그 미시 상태 수와 얼음으로 있을 때의 미시 상태 수의 비 같은 거 우리가 그 정도가 중요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대개 온도를 알면 간접적으로 거기서부터 찾아낼 수가 있죠. 아까 물의 경우에 그 찾아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떤 말하자면 이 비율로 어떤 것이 얼마나 있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이런 걸 얘기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훨씬 더 현실적인 현상에 접근해서 그걸 설명할 수 있는데 그 이론적인 연관은 이론적으로 이렇게 관계된다는 거를 그냥 그렇게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지 여기서부터 이걸 다 계산해야 된다 이런 경우는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하기도 어렵고 또 실제로 별 필요하지도 않고 근데 여기서는 이것만 있고 이거하고 완전히 달리 여기서 이거 있고 이건 아니다 이거예요. 이게 다 이렇게 연결된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양자역학적인 대상에서의 상태는 상태 함수라는 것으로 딱 주어지잖아요. 그렇지. 그럼 이제 통계역학적인 대상의 거시 상태, 개과 상태는 그 개의 뭐 그 개 자체의 그 에너지 상태 뭐 이렇게 주어져야 되나 아니면 뭐 다양하게 글쎄요. 근데 이제 그 상태 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가능한 상태를 계산하는 방법은 대개 에너지 운동량 상태를 계산해요. 에너지 운동 뭐 에너지나 운동량. 그러니까 이거 상태 계산하는 방법이 에너지나 운동량이 특별한 값을 가지게 될 상태의 수 또는 위치와 시간의 값이 특별한 값을 가지게 될 상태 수를 계산할 수도 있지.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죠. 이게 보통 상태 함수 하면은 위치와 그 시간의 함수니까. 이제 그런 어느 위치에 있을 상태, 또 어느 위치에 있을 상태,
그 위치의 고유 상태들로 서로 구분할 수가 있긴 있는데 그거보다는 근데 그거하고 이 에너지 운동량으로 보느냐 위치 시간으로 보느냐 하는 건 항상 대등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상태 수를 보통 계산할 때는 그리고 시간기가 방정식 이게 해를 구할 때는 에너지와 운동량 상태 에너지와 운동량이 서로 구분되는 상태가 뭐며 몇 가지가 있느냐 그걸 보통 계산한다.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상태 수를 따져요. 여기서도 봤지만 이 에너지가 얼마냐에 따라서 확률이 다 이렇게 달라지기 때문에 어느 에너지를 가진 상태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유용하고 통계학적으로. 그래서 실제로 양자학적인 그 상태를 통계학에 쓰기 위해서는 거의 대부분 운동량과 에너지. 그럼 그게 거시 상태에서 그 규정들이 연속적으로 되는 건가요? 아니면 불연속적으로 되는 건가요? 원칙적으로는 불연속인데 이게 많을수록 그 갭이 작아져서 실제로는 거의 연속으로 가는 거지. 큰 상태로 가면 사실은 거의 연속. 이제 특별히 한두 개로 이렇게 할 때 이런 경우는 아주 불연속이 크지. 수소 원자 안에 있는 에너지 상태 같은 건 큰데.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재미난 거는 결정체, 다이아몬드 하면 상태 수가 쫙 나와요. 전자들이 가질 수 있는 그 상태 수가 나오는데 갭이 탁 있어. 또 갭이 있고 이런 묘한 성질들을 가지고 있어. 그 갭 상태가 있을 때는 어떤 외부 자극을 주더라도 여기 것이 이리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외부는 거기다 영향을 못 줘요. 그래서 그 에너지만큼 줄 수 없는 어떤 것이 거기에 닿으면 우리 보기에는 그 단단한 다이아몬드를 휙휙 휙 패스하는 거야. 빛들이. 이제 그런 양자각적인 상태의 성질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오고 그런 것들은 이제 그렇게 양자각적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그보다 갭보다가 이제 큰 에너지를 가지는 어떤 자극을 주면 어떤 확률로 얼마만큼 상태로 변할 것이냐 이런 거 등등을 생각할 때는 통계학적인 방법을 쓰는 거죠. 그래서 항상 현상 자체를 설명할 때는 통계학적인 방법을 쓰고 그 기본 바탕은 양자각적인 상태. 근데 그 전에는 고전역학으로는 예를 들어서 다이아몬드에 있는 전자의 상태를 고전역학적으로 계산할 방법도 없고 의미도 없어요. 양자역학이 들어가면서 그런 것들에 많은 그런 것들을 설명할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물질을 이해한다. 현대과학에서 물질을 이해한다는 건 물질의 양자역학적인 성질. 근데 양자역학적인 성질을 나타내는 거에 그냥 결정 구조라든가 이것은 물론 또 그 원자 핵의 배치 뭐 이런 걸로 다 관계되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 있는 전자들의 상태. 그 대부분의 전자는 묶여 있어요. 그 원자 핵 주변에 다 묶여 있고 아까 얘기했지만 이런 것들은 바닥에 항상 묶여 있거든. 그 이제 밖에 떠도는 비교적 자유로운 이것들이 외부하고 어떤 상호작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물질의 물리적인 성질 거의 대부분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색깔을 나타내느냐. 빛을 받을 때 그 색깔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받아서 흡수해버리면 그 색깔의 보색에 해당하는 것이 바뀌어요. 그러면 가시광선은 백색인데 거기 부딪히고 나면은 예를 들어서 황색이 된다. 그러면은 그 노랗다. 우리가 얘기하는 거야. 그 물체가. 그 다 양자역학적인 그 관계 때문에 나오는 현상. 이제 6시인데 6점이면 뒤에 선생님 뭐 얘기가 더 있던데? 그래서 조금 그다음에 그 자유에너지 중요성을 아직 조금 좀 얘기를 근데 그 다음번 우리 그 우주 이해할 때에 뭐라 할 수 있는 얘기이긴 한데
오늘 시간이 많이 갔으면 그냥 우주 얘기할 때에 그 얘기해도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 조금 전에 왜 물과 그 얼음 사이에 이런 것이 있느냐까지 얘기했는데, 어째서 우주 내에 기본 입자들이 있는데 이것이 왜 먼저 핵을 이루느냐, 또 왜 원자를 이루느냐, 또 어떨 때 분자를 이루느냐 하는 것이 무슨 이유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달라지느냐, 이 얘기가 이걸로 다 설명이 되는데, 이거는 뭐 시간 관계상 우리가 우주 이해할 때 함께 그냥 얘기해도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에너지가 중요한 거는 결국은 우주의 온도가 내려가면서 T가 달라지니까 가장 낮은 자유에너지 상태를 가지는 형태로 변해 나가는 건데, 그것이 온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그 더 정교한 결합을 가지는 것이 자유에너지가 더 낮은 쪽이 돼요. 온도가 높을 때는 뿔뿔이 흩어지는 것이 자유에너지가 더 낮은 경우가 되고, 그래서 항상 자유에너지가 낮아지는 쪽으로 따라가다 보면, 그러면 점점 우주가 식으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또는 이 정교한 물질들이 출현한다. 근데 거기는 이제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하나는 자유에너지가 낮은 것이 있지만, 아까 얘기했지만 자유에너지가 낮아도 가운데 경계에 경계를 막아주는 것이 있으면 이게 갈 수가 없는 경우가 있죠. 그걸 점프를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떤 방식으로든지 인위적으로 낮춰주든가 무슨 이유 때문에 이 가는 루트가 성립해야 돼요. 루트라고 하는 거는 이 미시 상태들이 끼리 서로 바뀔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야 되는 건데, 그 길이 쉽게 안 열리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그 길이 열리도록 하는 상황이 또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주 내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지구상에 있는 뭐 90몇 가지의 이 원소들이 있잖아요. 이 원소들이 우주 내에 지금 그 기본 입자들이 쫙 있어서 우주의 온도가 쭉 떨어지면 그 원소들이 하나씩 만들어지느냐? 그건 안 만들어진다. 왜냐하면 그것들을 가까이 접근하면은 거기서 접근하기 어려운 상당히 강한 반발을 먼저 받아. 그래서 결합을 일단 가야 그다음에 그 자유에너지 쪽으로 가는데, 그 결합 방해가 대단히 심해. 그래서 그 방해를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이 뭐냐? 그것은 큰 별에서 굉장한 압력을 받아서 꽉 자극을 줄 때에 비로소 그것을 극복하고 결합이 돼요. 그 핵융합 반응이 이런 데서 일어나지 않고 별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태양에서는 헬륨이 그렇게 만들어지고, 근데 우리 태양 정도 압력 가지고는 산소, 질소, 이런 더 큰 원소는 못 만들어요. 우리 태양에서는 그게 안 만들어져. 어떤 데서 만들어지냐? 우리 태양보다 훨씬 더 큰 별이 압력을 더 가하면, 그 다음에 헬륨끼리 또 다시 또 더 압력을 해서 더 큰 데로 가는데, 그것이 자유에너지가 더 낮은 거야. 그러면 이제 일단 그리 가는 거죠. 또 더 압력하면 그게 또 더 자유에너지가 낮으니까 일단 그것들이 상당히 자유에너지로 보면 상당히 스테이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단 만들어지면 그 다음 별이 깨지더라도 그것들은 그냥 더 이상 깨지지 않고 몰려다니는 거지. 그래서 우리 지구에서 보는 다양한 원소들이 있는 건데, 이것은 그냥 자유입자들이 자유공간에서 온도만 낮아진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압력이 강한 그 압력을 통해서 이 경계를 넘어서는, 그걸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큰 별을 통해서 만들어졌다. 이제 이런 등등을 이제 우리 우주의 이해 속에서 다음 시간에 자세히 논의를 해보죠. 좀 몇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첫째는 이게 그 연력학 제2법칙이나 엔트로피 얘기를 할 때
뭐지 흔하게 그런 책자에 나온 얘기가 어떤 고립계는 그 엔트로피가 최대가 되는 방향으로 가게끔 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뭐 열죽음 뭐 이런 얘기를 한다 가지고 그러니까 열이 불균등하게 분포가 됐으면 고르게 분포가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간다라고 하고 지금 이제 우주가 절대 영도 K에 거의 가까운 값에 이제 그런 온도를 평균적으로 분포한다고 보는 것도 뭐 그게 이제 굉장히 상태 그 자연스러운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이렇게 자유에너지를 논의하는 요 단계에서는 온도의 함수로 그 대상계의 엔트로피가 달라지고 그러니까 그 이 온도와 개의 온도와 열역학 법칙이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이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에너지와 예. 에너지와 엔트로피 관계가 중요하다고 내가 얘기했죠. 에너지와 엔트로피가 중요한데 에너지와 엔트로피 관계가 주어지면 그러면은 단위 에너지당 엔트로피가 얼마만큼씩 증가하느냐 하는 예, 2차적인 변화. 예. 그것이 바로 온도라고 했죠. 온도. 예,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에너지가 높아지면 온도가 이제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면 온도가 올라가죠. 예, 그 얘기는 뭐냐면 일단 에너지를 많이 가지면 더 이상 에너지 증가에 대해서 엔트로피의 증가율은 적어진다는 얘기. 그 얘기가 뜨거워진다는 얘기라고. 예, 그렇게 온도가 관계가 돼. 그러니까 온도는 2차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하고 엔트로피가 1차적인 거고. 그래서 에너지가 있으면 엔트로피 결정이 되는데, 예, 그런데 그럼 온도는 어떻게 결정되느냐? 예, 그것은 이제 그 에너지 상황에서 다시 에너지가 더 증가할 때에 엔트로피의 변화 양상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는 에너지가 클수록 그 다음부터는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값이 작아져. 작아진다는 얘기는 그게 바로 뜨거워진다는 얘기라고. 예. 그렇게 관계되지. 그게 직관적으로 잘 안 들어오지만 가만히 이걸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차다는 얘기는 에너지가 조금만 들어도 엔트로피가 크게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른 거하고 이렇게 예, 접촉할 때 이것은 에너지가 조금만 받아도 그냥 확 올라갈 수 있는 엔트로피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면 여기서 에너지를 확 뽑는다고. 다시 말하면 여기 에너지가 이리 감으로써 이 엔트로피가 전체 엔트로피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찬 거를 다음은 우리 열을 뺏기는 거지. 예, 그 쉽게 왜냐면 거기서는 그걸 받으면서 엔트로피가 많이 올라가니까. 그 차다는 것은 에너지만 조금만 줘도 엔트로피가 확 올라갈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거를 우리가 차다. 냉도가 큰 거죠. 넘어가자. 시간. 다음에 질문해. 아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그 통계역학 법칙은 동력학 법칙으로 확언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지. 그러니까 완전히 별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짝꿍같이 잘 궁합에 맞는 두 주머니를 차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게 이제 그 입자들 하나하나들이 가는 것과 그것과 다른 차원이라고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 다른 그 국면에서 여러 개의 입자들이 함께 집합적으로 만들어내는 새로운 현상에 대한 법칙이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면이 없는 건 아니겠는데 그거하고는 조금 성격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동력학에서는 엔트로피라는 개념을 적용할 수가 없어. 엔트로피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렇죠. 예, 예. 근데
자연계에 나타나는 현상은 이상하게도 서로 다른 미시 상태들의 군들이 있어서 그 군들의 이 외형적인 성질은 구분이 안 되는 이런 형태로 많이 존재를 한다고. 근데 그러한 형태로 존재하는 그 모습에 대한 서술과 이해가 이게 이제 통계학학 또 연력학 이런 거고 이 동력학은 그런 상태가 하나하나가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그리고 그것의 성질이 어떤 거냐 하는 것을 얘기해주는 그 바탕에 있는 그런 이론. 그래서 이 자연계에 있는 현상들은 그 동력학적인 상태를 바탕으로 삼고 그것들의 무리가 가지고 있는 또 그 성질을 외형적으로 보여주는데 또 통계학은 이제 그것들이 보여주는 그 무리들이 어떻게 변해 나가느냐 하는 거가 이제 거기에 나타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아주 흥미로운 거는 우리한테 정말 중요한 관심사는 확률적으로는 대단히 작지만 굉장히 정교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무리 수는 무리 안에 있는 그 이 동력학의 숫자, 미지 상태의 수는 작지만 그것이 현상적으로는 그 자체가 독립적으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이제 나타나요. 아주 정교한.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두 가지 앞으로 크게 갈라지는 게 있는데, 지금 대충 이 미상태 수가 이제 많아져서 거의 상태 이렇게 몇 가지로 뿔뿔이 갈라지고, 그리고 이제 우연히 가장 낮은 것이 아닌 조금 좀 덜 있음직하지만은 어떤 이유 때문에 가장 낮은 걸로 가지 않는 이런 현상들이 그것이 우리 눈에 구분되는 대상들 대부분인데, 근데 그 중에서 아주 정교한 걸로 자꾸 변해 올라가는 쪽이 하나 있다. 이거 놀랄 만큼 더 정교한. 근데 그것이 또 왜 그렇게 되느냐 하는 메커니즘이 또 있고, 또 그것이 어떻게 계속 유지될 수 있느냐. 이것이 생명현상이에요. 그 생명현상은 바로 이 통계학적인 것 중에서 미시 상태 수는 작지만 이 거시 상태로 독자적으로 있을 수 있는. 그래서 우연히 생기기는 굉장히 어려운, 굉장히 희귀해 보이는데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것들이 있고, 그것이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생명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 자체가 바로 그건데, 이번에 또 한번 놀라운 점프를 해야 돼. 무슨 점프냐 하면 2차 질서라고 내가 부르는 건데, 그것은 어떻게 정말 우리 상상으로는 보통 거시 상태로서는 확률적으로 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확률이 낮은 이런 것들이 출현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것이 어떤 놀라운 현상을 일으키느냐. 이 세계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의 세계. 이제 그 생명 이해로 올라가죠. 우주 내에는 그런 놀라운 것도 있다. 그걸 이제 이해한다. 이것이 결국은 역시 그 동력학과 통계학의 바탕을 두고 다시 그걸로 가는 어떤 길이 있길래 그렇게 가느냐 하는 그 길을 찾아서 그 현상을 이해하는,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 혹시 그 이제 우리 세계를 이루고 있는 기본 구성 입자들, 기본 구성 요소들, 그것에 대한 것이 동력학적인 그 법칙으로 다 서술이 된다고 하면, 통계학적인 대상이 되는 것들은 그것부터가 2차 질서라고 해야 되는 건 혹시 아닌가요? 그건 그냥 뭐 그런 말을 붙이기 나름이겠지.
그러니까 이 동력학적인 거를 1차 질서라고 보면 통계학적인 걸 2차 질서라고 보자. 그 말 됐지. 근데 그냥 그건 통력학적인 거고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같은 통계학적인 것 중에 또 전혀 다른 두 가지로 구분이 된다. 이게. 그래서 1차 질서. 1차 질서라고 하는 거는 무덤덤한, 그것도 꽤 높은 질서일 수는 있어요. 화성의 여러 가지 정교한 모습도 만들어질 수가 있지. 요즘 뭐 우주 여행을 하다 보면 저 멀리 해왕성, 뭐 천왕성, 그게도 기기묘묘한 현상들이 있어. 네. 여기까지는 1차 질서. 그건 있을 수 있어요. 그것도 미롭기도 하고 놀라운데,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천문학적인 숫자 이상의 더 높은, 다시 말하면 엔트로피 입장에서는 굉장히 낮지만, 그러나 거지적인 형태로 유지가 되고 있는 이거하고 카테고리가 전혀 달라 보이는 또 하나의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나는 2차 질서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 2차 질서를 이해하는 것이 생명 이해의 핵심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 책에서 그 다음에 가는 거는 그 안에서 이번에는 주체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떻게 나타나냐. 이것 또 하나의 해로 또 이해해야 될 또 저부죠. 그것이 있고.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 삶의 세계. 예. 나라는 것이 비로소 이해가 되는 그 단계로 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자는 것이 우리가 여기서 시도하는 목표고, 그리고 대충 그 이정표를 이 책에서 내가 제시를 한 거예요. 여튼 통계학 쪽에서부터 뭔가 그 세계가 더 이렇게 고차화되는 것 같은. 그렇지, 당연히 그렇고, 그리고 거기서도 또 다시 1, 2차로 갈려서 이제 또 같은 통계학적인 거지만, 이게 사실 통계학적이라는 건 우리가 일상에서 보는 거의 모든 것이 다 통계학적인데, 그 중에서 우리 상식으로 얘기하면 생명과 생명 아닌 것, 뭐 이렇게 그냥 딱 이분법으로 하지만 그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라 그 두 가지 질서가 어떻게 다르며 어떻게 다른 메커니즘으로 연결되느냐. 그래야 생명이라는 것이 뭐며 어떻게 유지되며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정리에는 그것들 다 다른 카테고리로 독립적으로 연구하는 걸로 다 이렇게 잘라버려. 뭐 그 중간 연구를 모르니까 그냥 뭐 각각 딴 얘기들을 하고 앉아 있었는데 이걸 이제 연결할 수 있게 됐다는 거지. 이거를 가장 기본적인 동력학적인 거에서부터 정말 중간에 특별한 그 단절 없이 가서 전체를 연결하고 이것을 나는 이제 온전한 알, 그거가 한눈에 보이도록 만드는 것을 이제 온전한 알미라고 하는 건데, 그 이해가 우리가 우주를 이해하고 이 우주 안에 내가 산다는 것을 이해하는 기본 바탕이다. 이런 생각으로 이 주제를 보고 있는 거예요.